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가운데 중국은 어제 플러스 성장 달성했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예년 수준만큼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호기로운 전망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유심히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중국을 향해 힘을 과시하고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중 간 무역 분쟁, 이를 넘어 패권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곤욕을 치렀던 우리로서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역과 통상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노성 동국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발표된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 워낙 큰 폭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19 진원지 논란, 그다음에 이제 거기 때문에 소비 생산이 많이 이제 줄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의외로 이게 이제 방역을 아예 도시 자체를 락다운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방역에 일찍 성공하면서 전자기기, 의료기기는 오히려 수출 같은 거를 늘어가지고 성장률을 플러스로 한 유일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도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6.1%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비하면 물론 이제 6.1%보다는 작지만 지금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V자 반등에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요. 이 2.3% 수준은 사실 문화혁명이 중국에서 1976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때 마이너스 성장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한 수치죠. 2.3% 네. 플러스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특수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선방했다. 중국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뭐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혔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GDP 얘기인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워낙 뭐 미중 간 무역 전쟁, 패권 전쟁 심했기 때문에 격차를 좁혔다라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제 패권에 도전하는 상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만 해도 GDP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30% 수준밖에 안 됐던 게 중국이에요. 네. 그런데 2020년 들어와서 12년 만에 갑자기 미국이 GDP 기준 71%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서 실제로 보면 2030년 이내에 경제 규모면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이제 IMF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에 반면하면 2020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로 낮은 수준이지만 2021년인 올해 그런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올해는 8%를 넘는 성장률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격차는 빠른 속도로 더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것으로 예측이. 미국의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면 선진국들은 원래 낮거든요. 2%, 네. 1% 수준인데 트럼프 시절에 이제 성장률을 2%대로 올렸겠지만 만약에 1%나 2% 수준으로 가고 중국이 만약에 8% 수준, 예년 수준을 회복한다면 이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는 그런 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과도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까지 중국 때리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샤오미를 포함해서 9개 회사를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더니 화웨이에 대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 다수 반려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차이나 배싱이라고 그러는 이게 1980년대 재팬 배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때리기.
그래서 일본 시장을 어떻게 깨느냐 뭐 하면서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서부터 출발해서 플라자 합의 반도체 협정으로 일어나서 일본 때리기에 성공해서 90년대에 이르면 드디어 미국이 이제 일본 캐치업하는 걸 막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 트럼프 시대에 중국 경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국 때리기는 일명 초당적 바이파티전 이슈라고 초당적 이슈로서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누구나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초당적 이슈로서 중국 때리기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다음 정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샤오미 외에도 중국 해양석유, 중국 석유 기업의 3위 그룹이죠. CNOOC라고 하는 그다음에 항공 관련 스카이리존, 그다음에 국영 항공기 회사인 코맥 등과 또 여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를 시키고 기존 투자자는 11월 11일까지 이 투자를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읽혀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부 통지를 받은 업체가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항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틀 뒤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이 무엇일까? 앞서 교수님께서 초당적 중국 견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홍콩 명보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이런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고주를 남긴 것이다. 긴고주. 예, 그 네. 긴고주를 내가 찾아봤더니 뭐냐면 저 손오공에 있잖아요. 서유기에 삼장법사가 손오공 이마에 채우는 쇠고리, 이마에 채우는 쇠고리를 네, 조이는 그렇지. 기구를 조이는 주문이 바로 긴고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고리를 너한테 주문을 주니 이걸 조이든 말든은 it's up to you 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 결국 바이든 행정부 당저로서 보더라도 대선 당시 지난 5월이죠. 대선 당시에 이제 대중 친화 발언을 했다가 아주 바이든이 곤혹을 치른 바가 있거든요. 네. 이게 초당적인 것인데 중국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나서 금방 이제 태도를 바꿨는데 이런 곤혹을 치렀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제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비유적으로 들었던 긴고주를 돌리겠군요. 주문이요. 조 바이든 긴고주를 대통령도. 주문을 외우면 이게 돌아가죠. 쇠고리를 조이는 주문. 네, 손오공의 긴고주를 돌릴 것 같습니다. 이제 20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좀 크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뭐 예를 들면은 무작정 때리기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면서 뭔가 좀 점잖고 점진적인 어떤 압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어서요.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네. 아주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시점에서가 결정적인 시점에서 뭔가 이제 채뜨리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게 트럼프 시대의 정책 방향이었었는데 반면에 바이든은 의원으로서 상원위원장을 부통령 시절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전형적인 외교관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국 때리기는 계속해야 돼. 방법은 동맹을 통한 압박이다. 동맹을 통한 압박. 네, 트럼프는 동맹 아예 무시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동맹을 무시한 일방주의적인 고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이건 동맹을 통한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맹을 통한 압박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차이나 머니가 지금 전 국제 금융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파워로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에 RCEP이라고 왜 한국, 일본, 호주 등이 포함된 체결 협정 포괄적 됐죠. 네. 경제 동반자 협정 네. 이것도 체결됐죠.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유럽과의 투자 협정에서 투자 특혜를 주겠다라는 걸 통해서 차이나머니의 위력을 과시한 게 투자 협정 체결이거든요. 유럽하고. 그래서 중국이 경제력을 이렇게 대규모 경제력을 활용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 것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을 내서 트럼프가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통한 압박이 그렇게 쉽게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무역 대표부라고 하죠. USTR. USTR 대표가 캐서린 타이 내정자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출신이 아주 눈에 띕니다.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 USTR 대표로 내정됐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USTR에서 캐서린 타이가 이번에 USTR 대표가 됐지만 원래 USTR에서 근무했던 중국 담당 수석 변호사가 로여가 이제 바로 캐서린 타이인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캐서린 타이는 예일대를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다음에 이제 합류한 사람이거든요. 네. 대만계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 2010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히토류 수출 규제가 중국이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그 스퀘어스 오일이라고. 네. 이 수출 통제 압박에 대해서 동맹국을 규합해서 중국에 대항한 그런 전력이 있는 대중국 강경파죠. 결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을 통한 어떤 중국 압박하고 이제 같은 맥락을 추진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캐서린 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세미나에서 캐서린 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수호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고 얘기해서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미중 무역 협상에 추가할 것. 이런 걸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은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대만계 이제 뭐 범중국이라고 볼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동맹국들을 통한 중국 견제.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럼 우린 동맹국이죠. 또 살얼음 판뒤를 걸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 얘기를 이제까지 계속 해왔는데 네. 중국을 떠버리기엔 중국이 워낙 커요. 우리 수출의 25.8%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네. 하는 겁니다. 미국은 14.7%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을 그렇게 쉽게 떼면서 안미 경중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일단은 중국이 북중 동맹을 통해서 안보의 후견자로서 북한의 후견자로서 중국이 기능하듯이 안보는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경제와 안보는 분리돼야 된다는 그래서 원칙에서 개방주의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한다라는 원칙하에서 선언해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어떤 아주 묘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RCEP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도의 RCEP.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도 뭔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어떤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이런 새롭게 또 그룹을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여기 가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RCEP에는 한국, 일본, 호주도 다 포함되어 있는 네. 포괄적 지역 동반자 협정이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 주도의 협정이 TPP예요.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워낙 이 돌출 변수가 많은 사람이라 자기가 주도했던 TPP를 탈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일자리 뺏어간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 주도의 CPTPP가 된대.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환태평양 동백강 경제 네. 협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일본 주도의 CPTPP, 중국 주도의 RCEP. 그러면 미국이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CPTPP로 들어가서 TPP를 회복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거 같지는 않고 바로 전임 행정부 때 탈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지난 행정부 때 주장했던 EPN의 또 다른 형태의 무역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EPN은 뭐냐면 경제 번영 네트워크거든요. 네.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무역 동반자 그룹 동맹 모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작년 6월에 이제 발효된 USMCA라고 옛날 나프타를 대체한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USMCA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TPP보다 WTO보다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규범을 갖고 있는 개방적인 모델인데 요것에 또 어떤 코드 플러스처럼 플러스 썸 뭐 미국, 한국, 영국, 한국, 일본 뭐 몇 개 이렇게 호주, 뉴질랜드 같이 요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규합한 것이 EPN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실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도 이제 지금은 우리 무역 뭐 동맹이나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계제가 아니라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무역 관련된 그 힘을 발휘할 때 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무작정 관세를 높인다거나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를 예측해 본다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무역 확장법 232조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통제 이게 이제 많이들 사용한 게 트럼프 행정부. 광범위하게 활용했죠. 그렇죠. 많이 썼죠. 네. 우리 앵커께서도 많이 저하고 토론을 했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알루미늄, 철강, 그 다음에 무슨 태양광 하면서 네. 뭐 냉장고까지 그냥 때려 넣은 거. 특히 가장 많이 됐던 것이 중국을 타겟으로 하면서도 그게 이제 우리가 철강 같은 경우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이 아니냐. 중국이 우리를 통한 간접 수출이 아니냐 해서 그런 혐의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당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연 그런 무역 확장법을 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독특하게 추진하려는 친환경, 노동, 가치 중시 이런 거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친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로서 탄소 조종세라는 어떤 규제 조치도 있지만 이 R&D 투자를 한 5조 달러를 2030년까지 한다고 하니 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쪽에 강한 분야,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최근에 앵커 들으셨겠지만 애플이 이제 현대차하고 해서 AI 모델을 한번 자동차 자율주행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 있듯이 우리도 이런 계제에서 친환경이나 노동 쪽에 어떤 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 진출이 가장 앞으로의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광노성 동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